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유엔 안보리 비상회의가 열린 직후에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완전히 국제사회, 즉 유엔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미국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압박, 최대의 압박,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리 회의 때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안타깝죠. 어제 우리 F5 수원 비행단에 있는 F5 전투기가 이륙하다가 이륙 직후에 화성에는 야산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아마도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이 동탄 신도시 등 아주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민간인 밀집 지역으로 전투기가 큰 사고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종사가 끝까지 조종관을 가지고 야산으로 돌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조종사께 정말 명복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저 북한 공산 집단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즉 멸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산 집단을 멸하자는 데 대해서 정치적 논점으로 흐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미사일,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를 했죠. 아마 경론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공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 회의하기 직전에 소집한 6개국 유엔 대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声明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직후에 쏘았습니다. 우리 합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북한이 오전 7시 27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 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탄도미사일 어디로 어떻게 갔냐? 지난 1월 5일에서부터 불과 6일 만에 또 쏘았는데 비슷한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일본 언론에 나와 있는 사진을 캡처한 건데요. 역시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까지 쏘았습니다. 또 역시나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 안보리에서 기껏 막아줬더니 저게 미쳤냐? 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 이 형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간계에서 700km를 재봤더니 이 레인지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쐈던 그 오전 7시 27분의 상황에서 이 마린 트래픽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로 많은 배가 이 해역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항행 금지를 선포하지 않고 여기다가 미사일을 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항행 금지구역이 선포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미국의 원정 특수작전 원정기지가 소청도까지 갔다가 직도에서 사격 연습하고 709하고 같이 합동 사격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항행 금지구역 선포해놨죠. 이렇게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냥 쏘았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관부가 브리핑을 합니다. 북한이 11월 오전 7시 27분에 지난번과 비슷한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700km의 궤도를 비행했으며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속도는 마 10,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마 6.5보다는 조금 더 빠른, 그래서 이건 극초음속이 아니고 그냥 탄도미사일이다. 그런데 이 고도가 한 65km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스커드나 이런 구형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이런 거 쏘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속도 좀 느렸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LI 한번 봐봐, 속도 이렇게 빨라 하는 거 그래서 한번 더 보여준 측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고,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고 정치적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열린 직후에 쏘았죠. 그래서 안보리가 그러면 북한에 대한 대북 규탄 성명 정도는 내놓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마저도 무산이 되었어요.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대북 규탄 성명까지도 마련을 못했던 이유는 이 NHK 보도에 따르면 결국 옆 나라가 반대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NHK 보도 보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각국은 북한의 대화체제로 돌아갈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회의에 참석했던 외교관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반대로 일치된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각국의 입장 차이 정도만 오가는 회의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거예요. 이 유엔 안보리 참석 국가 중에서 특정 국가, 여기에 특정 국가들이라는 복수를 하지 않고 특정 국가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규탄을 동의하지 않을 국가는 어디겠냐. 그래서 이 옆나라 또는 그 나라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 NHK 보도에 따르면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옆나라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떻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그런 자격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 상임이사국을 다시 대만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던 이 요구를 했던 6개국이 공동 성명을 했는데 북한은 이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공통적인 인식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러면서 몇 개의 주제로 북한에 대한 규탄을 했는데요.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표로 낭독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불법 무기 역량을 확대하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최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전시하고 또 극초음속 활공탄두와 같은 신기술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다. 북한은 각각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도 전 세계의 불법적인 무기 구매자와 중개상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제품군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달에 바로 자위 2021이라고 하는 나름 전시 컨벤션, 방산분 전시 컨벤션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최초로 했죠. 거기에 북한제 이 지상 장비부터 이런 미사일 같은 또는 다련장 로켓, 방사포 같은 이런 그런 원거리 사격 무기까지 쫙 늘어놓고 그걸 자랑을 했는데 물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해당 모습이 공개가 되었죠. 아주 홍보 효과는 아주 끝내줬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무기를 지금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해외 불법적으로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 중개상과 그런 불법적인 이 무장단체에게 팔려고 하는 술수다. 그래서 전시 컨벤션까지 하는 거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꾸 지금 정말 그들이 군대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종류의 바리에이션을 확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북한의 의도를 확산해 두었습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발끈할 나라들이 많죠. 참고로 이 공동성명에 동참한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 거기다가 일본, 아일랜드, 알바니아 이렇게 해서 6개국이에요. 자, 우리는 주민들의 안위를 희생해 군사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로 내모는 행위를 규탄하며 북한에게 불안정 가중행위 중단과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한다.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북한을 전 세계의 공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안보리 회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 공동 성명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전 세계의 공적으로 모는 데는 실패했죠. 왜? 특정 국가, 즉 옆나라가 반대를 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엔 안보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북한도 당연히 북한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있으니까 참석해서 분위기 바뀌었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하고 본국에 또 통보를 했겠죠. 그리고 그 유엔 안보리 회의가 끝난 1시간 반 후에 미사일 쏜 거예요. 이건 정말 전 세계에 대한 도발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명분을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미국인데 이게 국방부 차원, 군사적 차원, 그리고 보훈, 인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전부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성토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일단 국방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책임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라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이 갑자기 전쟁 포로 또는 전쟁 실종자를 확인하는 기구 사무국이 있어요. 여기의 대변인이 나서서 아니 지금 북한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실종자 또는 그 희생자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를 안 해서 못하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그 유골까지라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그게 미국 즉 국가로서의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방해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희생자 유골마저도 못 가져가게 하는 나라다라고 느닷없이 1월 10일 날 사실 자주 등장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등장했어요.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서 약속한 북한 지역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한 협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가족의 품에 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협조가 없어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보훈 분야에 대한 이 북한의 이런 그 행위에 대한 규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훈 분야뿐만 아니고 이제 인권을 늘어가고 있는데요. 원비어 부모가 또 등장합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고 오토 원비어 군의 부모가 워싱턴의 대형 로비업체 맥가이어스 컨설팅을 선임해서 상하원과 백악관을 상대로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 개정 요구를 하는 전방위적인 로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원비어 부모는 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즉 김정은이를 상대로 아주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워싱턴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죠. 받을 길이 없죠, 근데 안 주니까. 그래서 이런 해외에 있는 자산들, 즉 하다못해 대사관 건물, 전 세계 대사관 건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매각해서 뺏을 수 있도록 이 원비어 부모뿐만 아니고 북한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북한뿐만 아니고 다른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 다 규합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로펌을 선임을 해서 지금 로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걸 이제 백악관이 거부할 수 있을까? 이 법이 정말로 체결된다면, 제정된다면 미국에 있는 뉴욕 주재 유엔 대사가 있으니까 그 건물들 자기네들 소유의 건물이 있겠죠. 영국에도 있겠죠. 독일 베를린에도 있겠죠. 그 대사관들 하다못해 우리가 저번에 알고 있는 그 스페인에 있는 대사관 다 그냥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법안이 이제 제정 눈앞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정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이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바로 그 단체죠. 휴먼 라이트 워치. 여기에서 한번 딱 어느 나라를 지적하면 그 나라는 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인권 문제 지적하니까 시리아 공격받고 리비아 인권 문제 지적하니까 리비아 공격받고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똑같은 날 이렇게 북한 인권을 들고 나섰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가. 그래서 지난 1년간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텅 빈 구멍과도 같았다. 지금 당장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적 긴급 사안으로 정해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이렇게 명분을 딱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하고 나서면은 바이든 정부는 실행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만 않으면 이라는 전제로 인권 문제를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어마어마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죠. 그런데 이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아니 그렇게 비난하던 당신들이 정권을 잡은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했냐? 라고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없죠. 그런데 선거는 코앞으로 지금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또는 선거에 참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트럼프 정부와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야 되겠죠. 그게 바로 북한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 외교협회 CFR인데요. 여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은 올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협 중에서 티어 1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위기 발생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이슈를 조사해 대응 우선순위를 평가했다. 북한은 충격도 분야에서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발생 가능성은 중간으로 평가되며 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 티어 1 위협으로 규정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협의 북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미국 외교협회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 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미국 국민들도 이제 북한은 우리의 최대 위협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여론조사들인데, 야, 지금 뭐 북한뿐만 아니고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에 뭐 여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 이란, 중국, 뭐 러시아 여러 세력들이 또 국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난 12월 그리고 올 1월에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지난 12월 3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최대의적, 즉 greatest enemy로 생각하는 나라는 58%가 북한, 44%가 이란, 35%가 중국으로 나타났다. 아니, 중국보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더 큰 위협이다 라고 미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턴트가 다시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 발표를 1월 10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1월 10일 날 미국 현지 시각 1월 10일 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위협의 비율이. 미국인 81%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57%는 매우 우려. 우려는 24%로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9%, 우려되지 않는다는 5%에 불과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외 위협은 북한이며 중국 78%, 이란 77%에 비해 북한이 가장 높게 나왔다. 대화와 전략적 인내를 표방한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매우 신뢰가 14%, 다소 신뢰가 21%로 35%가 신뢰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35%가 불과 35%가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조금이든 많이든 신뢰한다. 그러면 나머지 65%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11월 달 선거에 참패하지 않거나 이기려고 하면은 여기를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이 비율이 81%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가 81%. 10명 중에 8명은 저 핵무기 우리에게 위협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또 과거 소련은 좀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냉전이었으니까. 지금 러시아의 핵무기 여러분들 위협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핵무기 위협으로 생각하신 분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지금 이 멸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생각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가 위협이라고 생각하냐? 조사하면 60% 넘을까요? 그런데 미국은 81%. 정말 어마어마하게 북한에 대한 증오 그리고 적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해소를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최고의 안보 전문 연구기관에서 선제 타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것도 일반 연구원이 아니고 부국장이 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발사하기 전에 막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제 타격에서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발사의 왼편 구상을 마련한 적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선제 타격을 통해 적의 도발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류를 쓰면 순서를 적지 않습니까? 순서 적으면 1번 결심, 2번 기립, 3번 연료주의 이렇게 해서 쫙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써가죠.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발사 이게 있는데
그 발사보다 왼편이 뭐냐? 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쏘기 전에 때려야 된다. 이게 발사의 왼편, 즉 선제 타격이란 말입니다. 1번 공격해야 되겠다는 결심, 2번 동굴에서 끌고 나온다. 3번 미사일을 기립한다. 4번 연료를 주입한다. 5번 그리고 발사 버튼을 누른다. 5번이면 발사의 왼편에 있는 이 순서 1번부터 4번까지 여기에서 때려버린다. 선제 타격이죠. 그래서 선제 타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 하루 동시에 같은 날 다 나왔다는 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끔 설계하고 실행을 하도록 해준 큰 세력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미 정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평화 지켜야 되겠다. 확산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 보호해야 된다. 거기다가 미국의 국위,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이 미국 여당의 선거 승리, 이 모든 것까지 이제 다 걸려있고 또 명분 축적까지 완료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응징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2월 달에 응징하면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 베이징 동계올림픽 완전히 엿먹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가다가 2월 달 광명성절을 찜해서 ICBM 한번 쏴주면 정말 화끈한 군사적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베이징 올림픽 완전히 엿먹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할까? 4월 달 아무튼 이 시점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모함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조금 더 서치를 해서 제가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건 제가 오후나 아무튼 뭔가 취합이 되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무튼 이제 다시 뭔가 북한하고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